서울 강남의 늦가을 오후, 찬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던 날이었다. 한준호는 여느 때처럼 아들 지우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 기가 중이었다. 고급 세단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지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평소 경로를 벗어나 용산 근처의 뒷골목으로 차를 돌렸다. 그 골목은 준호가 오랜 세월 피하고 살던 어릴 적의 기억이 서린 곳이었다. 차가 멈췄을 때 뒷좌석에서 지우가 조용히 창밖을 가리켰다. 아빠, 저기 봐요. 저 친구들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보려다 아이의 말에 차에서 내려다보았다. 폐지 더미 옆에 웅크리고 앉은 두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더러운 옷을 입고 맨발에 먼지가 묻은 채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들의 얼굴이었다. 둘 다 너무도 익숙한 이목구비를 하고 있었다. 그 눈빛, 짧은 앞머리, 턱 끝에 작은 보조개까지 지우와 닮았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었다. 거에 복사한 듯한 모습이었다. 준호는 숨을 멈췄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혹시, 설마 그는 스스로를 부정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너희 이름이 뭐니? 아이들 중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아이가 대답했다. 나는 강민재고 얘는 내 동생 도윤이에요. 지우는 조용히 다가와 도윤 옆에 앉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세 아이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마치 거울 속 삼중 반영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세 아이의 얼굴은 너무 닮아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지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어디서 왔니? 엄마나 아빠는 어디 계시니?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모랑 살았어요. 근데 이모가 안 와요. 민재가 덧붙였다. 이모는 항상 말했어요. 3명 중 하나만 집에 갈 수 있어. 준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나눴다는 걸 암시했다. 그 순간 지우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같이 우리 집 가요. 우리 집에 밥도 많고 따뜻해요. 준호는 갈등했다. 하지만 그 얼굴들, 그 말투, 그리고 아이들의 표정을 보고 결심했다. 그래, 같이 가자. 일단 몸부터 녹이고 밥부터 먹자. 강남 자택에 도착하자 가사도우미 유혜진은 눈을 크게 떴다. 사장님,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왜 지우랑 똑같이 생겼죠? 준호는 대답 대신 두 아이를 욕실로 데려갔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힌 뒤 식사를 준비했다. 아이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고 지우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옆에 앉았다. 그날 밤 아이들은 같은 방에서 나란히 잠이 들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엔 아내 서연이가 아기 옷 3벌을 접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 뒤에 글을 남겼다. 지우, 민재, 도윤. 세 아이가 나의 전부야. 그 순간 준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기억해냈다. 연희는 출산 전 자주 이름을 중얼거리곤 했다. 3명 다 건강해야 해, 셋 다 사랑해. 그는 그때 그냥 태명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손이 떨리는 가운데 검색창을 열었다. 유전자 검사 가족 확인 DNA 검사. 그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이들의 검사를 예약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연희야, 너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야? 그의 눈앞에는 마치 비밀의 문이 열리는 듯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세 아이의 운명과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 한준호는 조용히 깨어났다. 어제의 충격은 아직도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 햇살이 안개를 비추며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그의 가슴은 무겁고 답답했다. 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들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부엌에서는 유혜진이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장님, 어젯밤 그 아이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혜진 씨도 봤잖아요. 그 애들 지우랑 똑같았죠. 그는 커피를 따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모르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해요.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머그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오늘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할 거예요. 식사가 끝난 후 준호는 새 아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지우는 평소처럼 조용했고 민재와 도윤은 낯선 차 안에서 긴장한 듯했다. 하지만 지우는 자연스럽게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아빠랑 병원 가는 거야. 무섭지 않아.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준호는 사적으로 신뢰하던 병리학자 백동현 교수를 만났다. 백 교수는 준호의 대학 선배였고 아내 연희의 출산 당시에도 관련되어 있었다. 준호는 새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를 교수에게 건넸다. 이 새 아이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백 교수는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대표, 무슨 사정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하루 안에 나올 수 있어요. 검사실에서 아이들의 입안 세포를 채취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연희야,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왜 나에게 이 아이들을 숨겼니? 그의 기억 속 연희는 항상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출산 전 몇 달간 그녀는 이상하게도 병원 진료를 가족들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하나의 기억을 떠올렸다. 출산 직전 연희가 혼잣말을 하던 모습이었다. 새 아이 모두 건강해야 해, 세 명 다 무사해야 해. 그때는 그냥 엄마로서의 바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렸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세 명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걸. 검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삼촌,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우가 끼어들며 말했다. 우리 집에 가는 거야. 같이 살 거야. 준호는 백미러로 뒤를 보며 작게 웃었다. 그래. 일단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보자. 그날 저녁, 아이들은 거실에서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도윤은 퍼즐 맞추기에 집중했고 민재는 블록을 조립했다. 지우는 둘 사이에서 오가며 놀았고 셋은 마치 원래부터 한 가족 같았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점점 깊어지는 의문이 그의 머리를 짓눌렀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연희의 유품을 다시 꺼냈다. 오래된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출산 전 병원 진료기록 복사본이 있었다. 그중 한 장에 병원 명칭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으로 적혀 있었다. 금화 생명연구소 부산. 준호는 이 병원이 연희의 산부인과와는 전혀 관련 없는 기관임을 깨달았다. 부산. 왜 연희는 그 병원에 갔던 걸까? 그는 곧장 컴퓨터를 켜고 해당 기관을 검색했다. 겉으로는 폐쇄된 연구소였지만 온라인상에는 소문이 무성했다. 불법 유전자 조작, 산모 동의 없이 태아 실험, 재벌가와의 연결. 그리고 그 안에 나열된 기사 중 하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서연희, 한준호 대표의 아내, 출산 중 사망. 금화 연구소와의 연관 의혹.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젖혀 앉았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연희는 단순히 산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실험 대상으로 선택되었고 무엇인가를 숨기려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한 대표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 셋 모두 유전자상 부모가 동일합니다. 백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유전자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배열입니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백 교수는 말했다. 유전자 조작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삼형제가 아닙니다.
한준호는 통화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준 채 꼼짝하지 않았다. 유전자 조작. 그 단어는 그의 마음속에 강한 충격을 남겼다. 아이들은 단순한 삼형제가 아니었다. 그들 중 최소 한 명은 의도된 개입을 통해 태어난 존재였다. 대체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한 거지. 그는 다시 서재로 향했다. 지난밤 뒤적이던 연희의 유품 중 아직 열어보지 못한 상자가 하나 있었다. 하얀 리본으로 묶인 작은 상자. 그 안에는 연희가 출산 직전에 써놓은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연희의 섬세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검사를 받았다. 아무 설명도 없이 조용히 진행됐다.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두려워 보였다.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이미 늦은 걸까? 준호는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가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연희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실험에 자신이 포함됐다는 걸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건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그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을까? 아이들은 움직이고 있다. 셋 다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 세 아이가 나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들을 끝까지 지키는 것뿐. 그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연희야, 넌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딘 거였구나. 창밖에서는 햇살이 밝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어두운 터널에 갇힌 듯했다. 며칠 후 백 교수는 다시 한번 준호를 병원으로 불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몇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도윤군의 유전자 분석 결과입니다. 준호는 서류를 들고 읽기 시작했지만 곧 멈춰섰다. 눈에 들어온 문장은 너무 낯설고 무서웠다. 복제 유전자의 가능성 있음. 체세포 복제 흔적 일부 존재.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조용히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교수님? 백 교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도윤이는 다른 두 아이와 달리 자연 임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 그는 내 아들이 아닌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유전자의 상당 부분은 대표님과 연희 씨의 것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배아가 수정된 후 체세포 복제나 유전자 삽입 방식이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지금 눈앞에 있는 도윤, 매일 아침 아빠라고 부르며 안아오는 그 아이. 그가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어버렸고 그것이 진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차 안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옆에서 졸고 있었고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김을 그렸다. 도윤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깊은 집중력과 평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순간 도윤이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저녁이 되어 거실에서 놀던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 준호는 다시 한번 금화 생명연구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뉴스 기사, 블로그, 의학 포럼까지.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정보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삭제된 링크였다. 단 하나, 오래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눈에 들어왔다. 금화연구소, 폐쇄 전에 유전자 개조 프로젝트 진행했다는 증언 존재. 실험에 참여한 산모 중 한 명이 출산 후 사망. 아이들 중 일부는 실종 상태로 추정.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연희는 단순히 실험에 이용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생명을 걸고 새 아이를 세상에 데려온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어머니 한경숙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재벌가 안주인으로서 언제나 냉정하고 단호한 인물이었다. 어머니, 금화 연구소에 대해 알고 계셨죠? 경숙은 조용히 차를 마시다 말고 손을 멈췄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준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연희의 일기장을 꺼내 보였다. 연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알고 있었고 방관했어요.
그게 혹시 가족이었나요? 어머니는 그때 무슨 역할을 하셨죠? 경숙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 연구소의 이름은 들은 적 있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들과 투자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고, 연희가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연결되었는지는 나도 몰랐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는 알아차렸다. 어머니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연희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준호는 아이들이 잠든 뒤 혼잣말을 했다. 진실이 뭐든 나는 이 아이들을 지킬 거야. 그는 지우, 민재, 도윤의 방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알 수 없는 공포가 자라고 있었다. 그 공포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 한준호는 어머니 한경숙의 집을 나서며 묵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말에는 진실이 반쯤 섞여 있었고 나머지는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욱 확실하게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하고 무거웠다. 다음 날 준호는 오래된 파일들을 꺼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유품 중 기업 투자 보고서들과 병원 관련 기록들이 있었다. 그중 한 폴더에서 낯익은 로고가 인쇄된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금화 생명연구소 투자 제안서. 페이지를 넘기자 거기엔 연희가 입원했던 시기와 일치하는 날짜의 계약이 있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가족들이 알게 모르게 연희의 죽음과 아이들의 탄생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방향을 잃은 채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되뇌었다. 나는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며칠 후 준호는 백동현 교수와 다시 만났다. 백 교수는 그동안 추가로 분석한 결과를 조심스럽게 전했다. 민재와 지우는 명백한 일란성 형제입니다. 하지만 도윤의 경우 복제 흔적 외에도 유전자상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백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도윤은 단순한 복제체가 아닙니다. 그는 실험적으로 개량된 존재입니다. 신체적 회복력, 감각 민감도, 인지 능력 등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유전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준호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 아이가 인간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입된 인간, 말하자면 디자인된 생명이죠. 백 교수는 이어 덧붙였다. 문제는 이런 실험은 대한민국 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금화 연구소가 폐쇄되었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아직도 그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아이들과 식사 자리에 앉았다.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식사를 했고 민재는 밝은 표정으로 말이 많았다. 지우는 갑자기 물었다. 아빠, 도윤이는 진짜 내 동생 맞죠? 준호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잃었다.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조금 다르다는 거 알아. 가끔은 꿈에서 민재랑 지우가 말하는 걸 듣기도 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뭔가 느껴져.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도윤과 지우, 민재 사이에는 이상한 연결이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아, 너 그걸 자주 느끼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위험할 때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아이들 사이의 초감각적 연결. 그것 역시 실험의 일부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오싹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연결이 새 아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진짜 끈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준호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한때 가족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남석진 변호사가 찾아왔다.
석진은 항상 믿을 만한 조언자였고 연희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도 여러 번 도움을 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대표님, 이 문서를 조심히 보셔야 합니다. 서류에는 양육권과 친자 확인 소송에 대한 고지가 적혀 있었다. 도윤에 대해 어떤 기관에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준호는 즉시 물었다. 기관이라뇨? 어떤 병원입니까? 어떤 단체가 이런 짓을? 석진은 말을 아꼈지만 표정은 심각했다. 금화 연구소는 이름만 폐쇄됐습니다. 관련된 사람들 일부는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윤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도윤은 내 아들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이들이 잠든 방을 찾아갔다. 지우는 민재 옆에서 잠이 들었고 도윤은 책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도윤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 순간 도윤이 눈을 뜨며 작게 속삭였다. 아빠, 우리 괜찮을 거죠?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아빠가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확신할 수 없는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진실은 아직 멀고 어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준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들이 밤마다 머리를 짓눌렀다. 왜 연희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가? 금화 연구소와의 관계는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누가 그녀를 거기로 이끌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을 노리는 자들은 대체 누구인가? 준호는 백동현 교수와 다시 만났다. 그는 연희의 출산 당시의 진료 기록을 요청했다. 백 교수님, 연희가 출산했던 병원. 그 안에 뭔가 더 있지 않습니까? 백 교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연희 씨는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실제 분만은 외부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병원 내 분만실에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조작된 문서입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외부 장소라니요? 어디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까? 백 교수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금화 연구소에서 산하로 운영하던 비공개 출산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특수 사례만을 위한 공간이었고 일반 병원 기록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연희 씨는 출산 당시 위험한 상태였고 그들의 기준으로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그럼 그 아이들의 존재, 그들의 탄생 자체가 실험의 일부였다는 말입니까? 백 교수는 고개를 숙였다. 당시 연구소는 인간 유전자 개량 실험을 현실화하는 데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그 실험을 위한 산모 중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였죠. 며칠 후 준호는 연희가 생전에 자주 찾던 한 도서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는 연희가 기증한 책들 사이에 메모가 끼워진 책을 발견했다. 그 메모에는 연희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안다는 건 때로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두려움도 견딜 수 있어. 준호는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고요히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 고요한 용기가 지금 준호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지우, 민재, 도윤을 데리고 근교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서울에서 떨어진 바닷가 마을, 연희와 함께 신혼여행을 갔던 장소였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모래사장 위를 뛰놀았고 서로를 진심으로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우가 말했다. 우리 진짜 형제 맞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손을 잡았다. 응, 셋 다 같이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진짜 형제야. 도윤은 말없이 파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가끔 꿈속에서 엄마가 나와. 그리고 이렇게 말해.
3명 다 살아야 해. 꼭 함께 있어야 해. 지우와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새 아이를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3명 다 살아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후 사건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한밤중 집 주변에 낯선 차량이 정차했고 경비 시스템이 침입 경고음을 울렸다. 준호가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자 검은 마스크를 쓴 2명의 남자가 울타리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아이들을 깨워 다른 방으로 옮겼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그들은 사라진 뒤였고 남겨진 건 부러진 자물쇠와 차량 바퀴 자국뿐이었다. 다음 날 준호는 백 교수와 석진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석진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단순한 협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실험체로 간주하고 있으니 되찾으려는 시도가 계속될 겁니다. 백 교수는 덧붙였다. 이젠 단순히 과거를 밝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안전, 존재 자체를 지키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싸우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어떤 실험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준호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금화 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인물, 모든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이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오태석 박사, 전 금화 생명연구소장. 공식 기록상 3년 전 사망. 하지만 최근까지 모 제약회사의 자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 제약회사의 이름은 준호에게 익숙했다. 바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비바이오의 투자 기업 중 하나였다. 준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이끌던 회사가 바로 그 어둠의 연장선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진실은 더 가까이 있었고 더 깊게 얽혀 있었다. 한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비바이오. 그가 직접 세우고 키운 회사. 그곳이 오태석 박사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사무실로 향했다. 회사의 투자 자료들을 검토하고 비공개회의 내역을 추적했다. 그중 하나, 3년 전 투자팀장이 남긴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GH 프로젝트, 연구소 구조조정 이후 부산 비라인 통합으로 이전 완료. 외부 노출 금지. 오 박사와 비밀 유지 서약 체결. GH 프로젝트. 그 이름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다. 준호는 다시 연희의 일기장을 펼쳐봤다. 그 마지막 장에 희미한 연필 글씨로 적힌 세 글자가 있었다. G.H. 연희야,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준호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너를 대신해서 끝까지 밝혀낼 거야. 하지만 진실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그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는 위협 앞에 멈춰섰다. 그날 오후 준호는 지우와 민재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도윤이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도윤은 그날따라 유치원에 오지 않았다는 연락이 오전에 이미 왔었고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무슨 말씀이시죠? 오늘 아침에 도윤이를 데려다준 사람은 없었는데요. 유치원 선생님의 말에 준호는 얼어붙었다. 즉시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도윤은 없었다. 가사도우미 혜진도 말한다. 아침에 도윤이가 자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장을 보러 나갔고 돌아와 보니 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고 집의 CCTV를 확인했다. 오전 9시 12분. 마스크를 쓴 남성 한 명이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그리고 채 3분도 안 되어 도윤을 안고 사라졌다. 경찰은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정교했다. 그날 밤 준호는 경찰서를 빠져나와 백 교수와 단둘이 만났다. 교수님, 지금 그들이 도윤을 데려간 이유는 뭘까요?
백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은 H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성된 결과물을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준호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에요. 결과물이 아니라. 백 교수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아이를 되찾으려면 그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며칠 뒤 경찰은 차량의 동선을 추적해 부산 근처의 한 폐공장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내부는 이미 비워진 상태였고 도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 대신 벽면에는 이상한 상징이 그려져 있었다. 정삼각형 안에 알파벳 G와 H가 교차된 문양. GH. 백 교수는 그 문양을 보자마자 작게 중얼거렸다. 그건 금화 연구소의 내부 프로젝트 마크입니다. 예부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험 대상을 구분하는 코드였어요. 준호는 벽에 손을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도윤아, 어디에 있든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며칠이 지나도록 도윤의 행방은 묘연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우와 민재는 이상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주 머리를 감싸며 두통을 호소했고 민재는 잠을 자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도윤이가 울고 있어. 준호는 깜짝 놀라서 다가갔다. 민재야, 도윤이 어디 있는지 알아. 민재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다. 어두운 곳, 차가운 방, 그리고 엄마 사진을 보고 있어. 지우도 말했다. 나도 들었어. 도윤이 목소리.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 준호는 아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말한 건 뭐였어? 지우가 대답했다. 바다 냄새. 그리고 연한 빛, 엄마 사진 옆에 있는 인형. 그 순간 준호는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떴다. 신혼초, 연희와 함께 갔던 바닷가 민박집. 거기에는 연희가 남겨놓은 인형과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들이 그 장소를 알고 있다면 그곳일지도 몰라. 준호는 경찰과 함께 그 민박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폐쇄되어 있었지만 주인 노부부가 여전히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칠 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전에 왔던 가족에 대해 물었어요. 그리고는 방 하나를 이틀 동안 빌렸죠. 하지만 우리가 보러 갔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준호는 그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 한 장과 작은 인형 하나가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우, 민재, 도윤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그 순간 준호는 확신했다. 도윤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 역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다. 그는 백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도윤을 되찾을 단서를 찾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들은 아이의 능력을 테스트하려 할 겁니다. 백 교수는 대답했다. 준호 씨, 당신이 움직일 때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이 사라진 지 10일째 되는 날, 한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경찰 수사는 답보 상태였고 증거도 단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의 연결된 감각과 도윤의 흔적이 남겨진 민박집, 그리고 연희의 메모.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 준호는 자신에게 말했다. 도윤이를 이용해 그의 능력과 한계를 확인하려는 거야. 그는 모든 공식 채널을 포기하고 백동현 교수, 남석진 변호사와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비 바이오의 내부 서버, 비공식 투자 라인, 폐쇄된 연구소 네트워크까지. 정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GH-Bunker 07. 지리적으로는 전라남도 해안 근처, 일반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거기야. 도윤이는 그곳에 있어. 그날 밤 그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아빠가 도윤이를 찾으러 갈 거야. 위험할 수도 있어.
지우가 말했다. 같이 가면 안 돼요. 도윤이는 우리도 필요할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린 연결돼 있어요. 도윤이랑. 그걸 이용하면 찾을 수 있어요. 준호는 고민했다.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그들의 직감은 누구보다 정확했고 도윤의 위치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아이들과 함께 이동하기로. 백 교수와 석진은 현장에서 지원할 준비를 마쳤고 준호는 직접 도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향했다. GH-Bunker 07. 그곳은 예부와 단절된 해안 절벽 아래에 위치한 옛 군용 벙커였다. 입구는 오래된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져 있었고 예부에서 보면 단순한 폐건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준호는 그곳이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고요한 벽 너머에서 기계음이 들렸고 열감지 센서를 우회의 벙커 깊숙이 들어가자 그는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도록 움직였다. 아이들은 백 교수와 함께 차에서 대기했고 무전기로 서로 연결된 상태였다. 잠시 후 준호는 좁은 복도를 따라 걷다가 작은 유리창이 달린 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도윤이 있었다. 철제 침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옆에는 혈압계와 뇌파 측정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무서움보다 고요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준호는 숨을 죽이며 무전기를 눌렀다. 찾았다. 도윤이야. 지금 안에 있어. 백 교수는 말했다. 신중히 움직이세요. 이 안에 누가 있는지, 어떤 장치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방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다. 흰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중년 남자. 준호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오태석 박사. 공식 기록상 사망한 인물. 하지만 지금 살아서 도윤을 실험 대상으로 다루고 있었다. 여전히 날 알아보는군요. 한준호 씨. 오태석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서늘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라졌을 뿐이죠. 그리고 덕분에 이 아이의 진화를 계속 지켜볼 수 있었어요. 준호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당신이 연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이 이 아이들을 실험체로 만들었다는 것도. 오태석은 미소 지었다. 그 아이들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진화를 이끄는 열쇠예요. 특히 도윤, 그는 완벽한 설계 아래 태어난 존재죠.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의 뇌파는 일반 인간의 3배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에도 견디는 능력.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의 초감각 연결. 당신은 그걸 능력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걸 가족이라고 부른다. 준호의 말에 오태석의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다. 당신이 감정에 흔들리는 순간 이 아이들은 다시 우리 손에 들어갈 겁니다. 준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준비해온 플래시 디바이스를 작동시켜 내부 보안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도윤이 있는 방의 전자 잠금이 해제되었고 그는 재빨리 들어가 도윤을 끌어안았다. 도윤아, 아빠야. 이제 가자. 도윤은 말없이 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형들이 근처에 있어요. 느껴져요. 바로 그때 예부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백 교수와 아이들이 대기 중인 차량도 위협받고 있었다. 무전기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여기서 나가야 해요. 문이 닫히고 있어요. 준호는 도윤의 손을 잡고 복도를 달렸다. 하지만 출구까지 도달하기 전에 뒤에서 오태석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다. 도윤은 결국 돌아올 거야. 예냐하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니까. 출구를 통과해 차량에 도착한 순간 민재와 지우가 동시에 도윤을 껴안았다.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뒤편 벙커는 철문이 닫히며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어둠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시작될 불안한 침묵이었다. 도윤을 되찾은 후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 예곽의 한보안 별장으로 피신했다. 집도 회사도 모든 일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다.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백 교수뿐이었다. 별장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예부와의 연락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다. 도윤은 말수가 더 적어졌고 민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반복했다. 지우는 조용히 모든 걸 지켜보면서 형제들을 감싸 안았다. 준호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예부와의 연결을 철저히 단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위협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감시 카메라를 점검했고 밤마다 총기를 확인하며 잠들었다. 하루는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그 사람들, 우리를 다시 찾고 있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니? 그냥 느껴져요. 머릿속에서 누군가 아주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준호는 그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님을 알았다. 도윤의 감각은 이제 단순한 감정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일종의 공명, 의도된 호출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백 교수와의 통화에서 준호는 상황을 설명했다. 백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다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윤의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죠. 위협이라니요. 오태석은 실패했습니다. 그가 만든 결과물은 당신 손에 있고 아이는 더 이상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도윤은 연구의 증거이자 동시에 리스크입니다. 며칠 후 준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별장의 전원 공급이 갑자기 불안정해졌고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그는 즉시 백 교수에게 연락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데이터 해선도 느려졌고 이치 추적 차단 장치에도 간섭이 있었다. 준호는 아이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말없이 앉았다. 지우가 말했다. 도윤이가 오늘 아침부터 말이 없어. 계속 눈 감고 있는데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준호는 도윤을 살펴보았다. 그의 맥박은 정상이었고 몸도 따뜻했지만 눈은 감긴 채 미동이 없었다. 마치 의식이 다른 곳에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이 눈을 떴다. 그들이 곧아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뚜렷했다. 이번엔 아빠만으로는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같은 시각 서울 중심에 위치한 한비 바이오 본사. 남석진 변호사는 은밀한 경로로 확보한 파일을 열람하고 있었다. 파일명은 GHPROT 알파6. 그 안에는 지금껏 감춰져 왔던 모든 실험 기록과 인물 정보가 담겨 있었다. 오태석, 연희, 백동현, 심지어 한경수까지 모두가 이 비밀의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었다. 석진은 주저없이 파일을 복제해 외부 저장 장치에 옮겼고 준호에게 보낼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느꼈다. 뒤돌아보자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그를 막아섰다. 남석진 변호사님, 우리와 잠시 얘기 좀 하시죠. 그의 눈에 비친 남자들의 옷기대는 GH마크가 새겨진 배지가 달려 있었다. 그 시각 산속 별장. 준호는 예부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엔진 소리에 즉시 반응했다. 아이들을 숨기고 무기를 챙기며 그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사냥이었다. 이들은 모든 시스템을 무력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미 별장의 구조를 꿰뚫고 있는 듯이 움직였다. 지우와 민재는 다락방에 숨겨졌고 도윤은 여전히 혼이 나간 듯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 순간 도윤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아빠, 문 열어줘요. 준호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이야? 그 사람들, 나한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나도 대답할 수 있어요. 문이 부서지는 소리.
검은 복면을 쓴 남성 셋이 침입했고 준호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그들과 맞섰다. 총성과 함께 어둠이 흔들리고 복도 끝에서 도윤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복면 남자들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멈춰. 이제 그만해.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남자들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고 한 명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길을 막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의 인지와 신체를 조종하는 듯했다. 준호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다. 도윤은 더 이상 실험체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의지로 힘을 사용하고 있었다. 침입자들이 모두 쓰러진 후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이젠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해요. 준호는 천천히 다가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게 너의 선택이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끝낼 수 있어요. 그래야 지우랑 민재도 더는 위험하지 않아요.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아빠가 같이 갈게. 도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실험의 산물이 아니었고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한준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해도 도윤은 자신이 지켜야 할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것을. 그날 밤 별장의 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도윤은 말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해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지우와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셋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세 아이의 사이에 형용할 수 없는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 서로의 생각, 기억, 감정이 실처럼 연결되며 작은 전류처럼 공간을 메웠다. 우리는 하나야. 지우의 말에 도윤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정면 돌파였다. 백 교수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고 남석진 변호사 역시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도윤의 감각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그가 안내하는 방향은 명확히 경기도 예곽의 산지대였다. 그곳에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연구시설이 숨어 있었다. 바로 GH 프로젝트의 마지막 본거지. 차량이 산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갔을 때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에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그 말에 준호는 핸들을 꽉 쥐었다. 연희가 여기에 있었던 거니? 응, 이곳에서 우리가 태어났어. 산속 깊은 곳에 감춰진 회색 건물. 겉으로는 폐허처럼 보였지만 출입구 주변에는 미세한 열감지 장치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숲을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내부에서 차량 한 대가 나왔다. 운전석엔 중년 남성, 조수석엔 헬멧을 쓴 남성이 앉아 있었다. 도윤은 그들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 안에 오태석이 있어. 지우가 물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야. 이 안에서 모든 걸 끝내야 해. 준호는 아이들을 건물로 향하게 하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확실하니? 이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어.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되돌아가는 건 선택이 아니야, 아빠.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알아야 해. 그들은 준비해 온 도면을 바탕으로 건물 뒤편의 비상 통로를 통해 침입했다. 내부는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가 났고 한때 실험이 이루어졌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시설이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점이었다. 불이 들어오는 복도,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동작을 감지하는 카메라들. 세 아이는 조용히 이동했고 준호는 후방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도윤은 주저없이 지하층으로 향했다. 우리를 만든 곳 기억이 나요. 여기 벽에 금이 있었고
이쪽엔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그가 가리킨 방 안에는 한때 산모들이 머물렀던 침대들과 관찰 장비들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낡은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고 거기엔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서연이 GH-3, I1, GH-3AI2, GH-3BI3, GH-3C. 준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이름을 어루만졌다. 연희야. 여기서 모든 걸 겪었던 거구나. 그때 경보음이 울렸다. 누군가가 침입을 감지했고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자. 숨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 진실을 끝내야 해. 문이 열리고 하얀 연구복을 입은 사람들과 검은 제복을 입은 경호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사이로 오태석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오랜만이군요, 도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계산된 차분함이 있었다.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는군. 이번엔 가족 전체와 함께. 준호는 도윤 앞으로 나섰다. 이제 그만하라. 넌 모든 걸 망가뜨렸고 더 이상 말할 자격도 없다. 오태석은 웃었다. 망가뜨렸다니? 나는 단지 가능성을 증명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당신 옆에 있지. 그가 손짓하자 무장 요원들이 무기를 겨눴다. 도윤은 조용히 지우와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새 아이는 눈을 감고 동시에 속삭였다. 그만해. 그 순간 건물 전체의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다. 요원들의 움직임이 멈추고 기계음이 예곡되기 시작했다. 공간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진동. 오태석이 놀라며 외쳤다. 무슨 짓이야? 지금 뭘 한 거지?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다. 우리는 연결돼 있어. 우린 이제 통제당하지 않아. 그 말과 함께 새 아이의 손끝에서 흰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빛은 실험실을 감싸고 모든 장비의 작동을 멈추게 했다. 준호는 그 빛 속에서 연희의 얼굴을 떠올렸다.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켜내려 했던 그녀. 지금 그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다. 흰빛은 실험실 전체를 감싸며 조용히 퍼져나갔다. 기계음이 멈추고 벽면의 모니터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오태석이 황급히 무전기를 들었지만 전파는 이미 막혀 있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외쳤다. 도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이건 파괴야. 넌 내 자신의 기원을 지우고 있어. 도윤은 말없이 지우와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빛은 단순한 전자기 교란이 아니었다. 그건 거절이었다. 조작되고 침범당하고 조종받아 온 모든 것에 대한 거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선택. 한준호는 그 빛 안에서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세 사람의 의지가 공간 전체를 다시 짜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기억, 실험, 설계, 그리고 비밀. 그 모든 것 위에 아이들의 선택이 올라섰다. 오태석은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너희는 내 작품이야. 내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가 나의 설계로 만들어졌어. 그걸 부정해봤자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 지우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만든 건 세포일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당신 것이 아니야. 민재가 뒤이어 말했다. 우리를 정의하는 건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도윤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실험체가 아니야. 순간 내부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꺼졌다. 강철문이 열리고 감시 장비는 녹아내린 듯 기능을 상실했다. 무장 요원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무릎을 꿇었다. 빛은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잔잔한 어둠이 남았다. 그 어둠 속에서 오태석은 절망한 얼굴로 주저앉았다. 모든 걸 통제하려 했던 그의 손안에서 결과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과학자도 창조자도 아니었다. 그는 그냥 실패한 인간 하나였다. 밖으로 나오는 길. 준호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다. 입구에는 백동현 교수가 서 있었다. 멀리 있던 그도 마지막 순간에 도착한 것이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군요. 준호가 물었다. 정말 끝났을까요? 백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처럼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존재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GH 프로젝트는 전면 폐쇄되었고 한비바이오는 자체 감사와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재편되었다. 남석진 변호사는 무사히 복귀해 연희의 의료 기록과 실험 데이터의 조작을 고발하는 소송을 대리했다. 언론은 큰 반응을 보였고 한동안 사회는 인간 유전자 조작에 대한 도덕성과 윤리 문제로 들끓었다. 하지만 준호는 조용히 아이들과 함께 서울을 떠났다. 그는 모든 걸 버리고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거기엔 기자도 과학자도 연구소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바라보며 자라나는 새 아이와 그들을 끝까지 지켜낸 한 아버지만이 있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도윤이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나 아직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완전히는 모르겠어요. 준호가 미소 지었다. 그건 아빠도 그래. 우린 모두 이유를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는 거야. 지우가 바닷가에 조개 껍데기를 나란히 놓으며 말했다. 나는 우리가 셋이서 태어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 민재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렇지. 셋이 같이 있어야 완성되는 느낌이야. 준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 엄마가 지키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연희야. 너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아이들의 삶이 온전하길 바라고 있었던 거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연희야. 내가 남겨준 생명들 잘 키우고 있어. 밤이 되고 별이 떠오른다. 지우는 별을 가리키며 묻는다. 저기 있는 별들은 우리를 보고 있을까? 도윤이 대답한다. 응, 엄마도 보고 있을 거야. 민재가 손을 뻗으며 말한다. 그럼 우리도 별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준호가 아이들을 안고 대답한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우리 별이야.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작은 우주. 바람이 분다. 밤바다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퍼져나간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이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이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의 작은 희망이 되어 흘러간다.